오늘은 새로운 멤버십 코스를 시작하려고 나왔습니다. 차기호수와 뉴클리어 피직스. 내가 핵물리학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내 전공을 살려서 온라인 강의를 하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강의할지 이 쉐입을 짜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땅한 교과서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아주 좋은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Modern Nuclear Physics. 2021년에 나온 것이고 그 목차를 보니까 적어도 목차만큼은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자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핵물리학 실험을 전공하신 분이고 한 분은 이론을 전공하신 분으로 두 분이 아주 환상적인 그런 조합을 이루면서 책을 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오버텔리라는 분은 2005년에 파리 대학에서 학위를 하시고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연구를 하시다가 지금은 독일의 담스타트 대학에서 훔볼트 교수로 이제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히로유키 사가와라고 하는 분은 1975년에 도호쿠 유니버시티에서 학위를 하시고 이분도 세계 여러 군데에서 연구를 하시다가 일본의 아이주 대학이라는 데서 교수를 쭉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지금은 리켄에서 비지팅 사이언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뉴클리어 스트럭처 시어리를 하신 분입니다. 뉴클리어 스트럭처 시어리하면 나하고 이제 전공이 비슷하고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학위를 하셨고 그래서 이분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논문으로 이름은 많이 들어본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쓴 책의 목차를 볼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양자역학 Concept of Quantum Mechanics from a Nuclear Physics Viewpoint. 핵물리학의 관점에서 본 양자역학을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핵물리학에서 필요한 양자역학을 간추려 놓았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그리고 챕터 2에서는 Nuclear Force, 핵력을 다뤘고, 그 다음에 챕터 3에서는 Nuclear Structure Theory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챕터 4에서는 Nuclear Observables and Measurement Techniques. 원자 핵물리에서는 어떤 것을 이제 물리량들을 어떤 것을 다루는지 그리고 측정하는 데는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지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챕터 5에서는 핵 구조인데 뉴클리어 쉘, 핵 껍질이죠. 원자핵의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껍질을 이루면서 있는 그 껍질 모형을 이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챕터 6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라디오 액티브 이온 빔 피직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챕터 7에서는 Deformation and Rotation. 이것도 최근에 핵물리학에서 각광을 받는 분야죠. 그리고 챕터 8에서는 Nuclear Reactions, 핵 반응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챕터 9에서는 Neutron Stars and Nuclear Synthesis, 중성자별하고 핵 합성. 그리고 마지막 챕터 10에서는 Nuclear Physics and Standard Model of Elementary Particles. 핵물리학과 그 다음에 입자 물리학에서의 스탠다드 모델 이 둘을 같이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정말 군더더기 없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핵물리학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시작해서 이 챕터는 10개밖에 안 되지만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핵물리학을 전공하는 그 사람이라면 이 책 하나를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싸지는 않습니다. 난 한 10만 원 주고 샀는데 근데 핵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내 강의를 듣더라도 내 강의의 그 PPT가 충분하니까 그냥 책은 사지 않고 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날이니까 간단하게 챕터 1을 한번 시작을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그 Concept of Quantum Mechanics from Nuclear Physics Viewpoint가 챕터 1이었죠. 이걸 내가 핵물리학 맞춤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핵물리학으로 볼 때 양자역학.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절은 뭐냐면 핵물리학이 나오기까지 Genesis of Quantum Physics. 양자 물리의 기원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전 물리학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 책에서는 고전 물리학이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갈릴레이를 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지상법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상법칙, 이 틀렸다는 걸 밝힌 관성법칙을 이제 그 사고 실험으로 증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을 끝내고 새로운 물리학을 시작한 사람으로 갈릴레이를 꼽으면서 갈릴레이가 발견한 것이나 발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성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610년에 직접 망원경으로 금성을 관찰해 가지고 금성도 위상이 변한다. 이 위상이 변한다는 건 달처럼 모양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밝혀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목성에 위성이 있다는 걸, 특히 목성의 위성 중에서 제일 큰 4개를 이제 발견을 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는데 목성 주위를 도는 별을 또 여기 관찰을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태양의 흑점도 관찰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갈릴레이가 새로운 물리학이 시작하는데 큰 발걸음을 이제 처음으로 내딛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17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고전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역학은 갈릴레이와 뉴턴에 의해서, 그리고 전자기학은 패러데이와 맥스웰에 의해서, 그리고 연력학은 볼츠만에 의해서 발견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 물리학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주 발달을 한 2세기, 3세기에 걸쳐서 물리학이 갑자기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죠. 그래서 19세기 말에는 어떤 형편이었느냐,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말에는 many physicists, 많은 물리학자들이 thought the most physical aspects of our world, 우리 세상의 물리적인 측면의 대부분은 was solved, 풀렸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And that, 또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our description of the universe was complete. 이 유니버스를 우리가 묘사하는 것은 거의 완성됐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 다른 관성계에서 광속이 모두 같게 측정된다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광속 불변이죠. 서로 다른 관성계는 서로 한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다른 관성계입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빛을 보는데 여기서부터 등속도 운동하는 다른 기준에서 봐도 그 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뉴턴 역학으로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의문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흑체 복사 공식을 설명하는 식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흑체 복사 공식 하면 생각이 나야 됩니다. 흑체에서 나오는 빛을 파장이나 진동수를 할 것 같으면 그 세기가 이런 종 모양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하나의 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질의 미세 구조, 물질 속에는 무엇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3가지를 이제 푸는 과정에서 20세기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출현하는 그런 길잡이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세기에서 이제 양자역학, 이 퀀텀 피직스가 출현했는데, 클래시컬 피직스하고 퀀텀 피직스하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클래시컬 월드에서는, 클래시컬 월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클래시컬 피직스로 설명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 그 고전 물리학은 거시 세계에서, 우리주의 세계에서, 그다음에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에서, 원자 내부 세계에서 이제 성립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책은 조금 다른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피직스로 설명되는 세상을 클래시컬 월드라고 하고, 이제 퀀텀 메커닉스로 설명되는 세상을 퀀텀 월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클래시컬 월드는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이죠. F=ma. 자, 이게 기본 법칙이고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데 입자의 상태는 무엇으로 정의하냐면 여기서 입자라고 하는 건 자연을 구성하는 물체 하나하나를 입자라고 부른 것이죠. 위치와 운동량으로 잘 정해지고 위치와 운동량을 알면 입자의 상태를 안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고 그 측정 결과는 관찰과는 전혀 무관하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는 그 클래시컬 월드에 나오는 입자의 상태를 자,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양자역학이 나왔더니 퀀텀 월드에서는 이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위치와 운동량으로 잘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정확히 측정할 수도 없고 측정 결과는 관찰에 이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월드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연현상의 진화는 자연현상 이볼루션, 자연현상의 변화에 나가는 건 이 운동방정식 이런 수학으로 딱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Nature is described by a deterministic approach. 결정론적인 방법으로 이 자연을 설명할 수가 있다고 클래시컬 월드는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퀀텀 월드는 어떠냐면 이건 퀀텀 미케닉스로 설명되는 세상을 퀀텀 월드라고 한다면 이 퀀텀 월드에서의 운동방정식, 여기서 운동방정식 하면 이게 바로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월드의 운동방식,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모든 자연 법칙을 그걸로 다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퀀텀 월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 슈레딩거 방정식은 퀀텀 월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퀀텀 월드와 클래시컬 월드를 구분하는 그 경계, 그 기준, 이건 뭐냐면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랑크 상수는 아까 얘기한 플랑크가 흑체 복사 곡선식을 이제 드디어 유도하는데 그걸 유도하면서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묘한 상수를 하나 찾아내죠. 이게 바로 에너지가 양자화됐다고 생각하는 상수였는데 이걸 막 찾아낼 때는 도저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또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플랑크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고 하죠. 근데 플랑크 상수 자체보다도 우리 이제 이걸 숫자로 비교할 때는 어떤 게 더 많이 쓰이냐면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거.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reduced Planck constant. reduce는 환산 이렇게 부르죠. 질량을 reduced mass 하면 환산 질량 이러듯이 reduced Planck constant 하면 환산 플랑크 상수가 더 편리하게 이용이 되는데 그래서 퀀텀 월드는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Nature is described by a statistical approach.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기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클래시컬 월드하고 퀀텀 월드 사이 큰 차이가 뭐냐면 클래시컬 월드는 디터미니스틱하게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퀀텀 월드는 어떻습니까? 딱 정해지지가 않고 통계적으로 스태티스티컬리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퀀텀 이펙트, 퀀텀 월드를 적용해야지만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건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플랑크 상수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 플랑크 상수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 reduced 플랑크 상수에다가 광속을 곱하면 자 SI 단위계로서는 이런 숫자가 됩니다. 3.1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등 줄 곱하기 미터. 그리고 이걸 어떤 단위로 이용을 할 수가 있냐면 요거 에너지 단위 곱하기 길이 단위 하면 되죠. 이걸 미시 세계에서는 원자 세계에서는 일렉트론 볼트하고 나노미터, 이게 원자 세계의 에너지 물리량하고 거리 물리량을 기술하는데 이용하는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와 나노미터입니다. 근데 이 값이 197.3 일렉트론 볼트 나노미터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걸 원자 핵에 적용한다면 에너지 단위가 이제 커집니다. 얼마가 되냐면 메가 일렉트론 볼트 단위가 돼요. 그리고 크기는 어때요? 훨씬 작게 되겠죠? 100만 분의 1 나노미터면 이건 페르미가 됩니다. 그러면 숫자는 여전히 같게 197.3 메가 일렉트론 볼트 곱하기 페르미 이런 게 되는데 이걸 갖다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냐면 어떤 현상이 있다면 그 현상의 캐릭터리스틱 카이네틱 에너지를 E라고 하고 그 현상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적인 운동 에너지를 E라고 하고 그 현상이 갖고 있는 캐릭터리스틱 사이즈 크기를 R이라고 하면 요 두 개를 곱한 것이 H와 C보다 작으면
작거나 비슷하면 그러면 퀀텀 이펙트가 중요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H바 C보다 훨씬 더 크면 그러면 클래시컬 피직스 이펙트가 훨씬 더 커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이제 사람이 걷는다고 한다면 걷는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 E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기 질량은 한 70kg 좀 되고 그 속도는 1m/s로 걷는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5줄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걷는 사람의 스케일은 한 5m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 R을 H바 C로 나누면 그럼 뭐가 됩니까? 요거 두 개 35 곱하기 5를 갖다가 여기 SI 단위로 해야지 이제 두 개가 SI 단위 똑같은 단위로 나누면 이게 이제 그 단위가 없는 숫자가 되죠. 그러면 3.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으로 나오니까 이건 10의 27승배 정도가 돼서 굉장히 큰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퀀텀 이펙트는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수소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의 경우는 어떠냐? 수소원자에 있는 전자들의 카이네틱 에너지는 대개 일렉트론 볼트 오더가 됩니다. 그래서 1일렉트론 볼트 정도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크기는 1나노미터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원자의 크기 정도가 되죠. 이걸 2R 나누기 H바 C로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일렉트론 볼트 나노미터니까 H바 C도 저 197.3을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서 0.005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되죠. 이건 원자를 설명하려면 그래서 퀀텀 이펙트가 꼭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나오기까지 요 양자역학의 기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몇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첫 번째 시간 했습니다. 여기에 1, 2, 3, 4 이렇게 좀 이름을 붙이겠어요. 그리고 저기 붙일 때 01-1 한 것은 01은 챕터 1입니다. 챕터 1에 강의가 이제 있을 텐데 이 강의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챕터 1이 꽤 됩니다. 그게 그래서 내 다른 강의에서는 여기다가 이 두 번째 나오는 거에 ABCD를 붙였었는데 ABCD를 붙였는데 24개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1, 2, 3, 4를 붙였어요. 이게 몇 가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기교수와 뉴클리어 피직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여러분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